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경락 속에서도 지난주 국내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만 다시 미중 갈등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을 강요하면 모든 나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지수 상승폭 다시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18% 상승하며 2,488포인트, 코스닥 0.11% 강보합입니다. 71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이 13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개인도 95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8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1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8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합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 영향인데요. 삼성전자가 0.54% 오름세로 55,500원, SK하이닉스가 1.7%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7만 8,1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59%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0.37% 내리면서 거래가는 18만 6,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조정을 받습니다. 0.48% 내림세로 거래가는 82만 4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강세고요. 셀트리온도 0.9%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5만 8,800원입니다. 기아가 0.1% 강보합 보여주고 있고 KB금융은 0.73%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8만 1,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알테오젠이 0.76% 약세로 39만 원, 에코프로비엠도 0.1% 추가적인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96,400원입니다. HLB까지도 2%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거래가 53,900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가 0.1% 오름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3%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8만 3천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휴젤이 2%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만 6,500원에 거래됩니다. 반면 지금 7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약세인데요. 펩트론이 1.5% 조정받으면서 17만 7,300원, 클래시스가 1%가량 내려가고요. 리가켄바이오 1.37% 약세로 10만 7,600원, 파마리서치도 오늘은 1.9% 낙폭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6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조기 대선 국면에 따라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토큰증권, STO 관련주가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STO에 대한 제도적 정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ITIG가 상한가입니다. 7,720원. 핑거가 13% 넘게 상승합니다. 14,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까지도 6.9% 오름세로 거래가는 4,880원입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도 부각됩니다. 이 예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종목 모두 상한가입니다. 엑스페릭스가 7,150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054원, 나우아이비 2,18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보시죠. 오늘 외환시장은 1,418원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19원 50전이었고요. 현재는 지금 레벨을 조금 더 높이면서 1,421원 30전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1% 상승세로 2,487포인트, 코스닥도 0.1% 오름세로 71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주에 예정된 한미 무역 협상을 주시하면서 일단 관망 심리가 커진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적주 그리고 정책주들 중심의 종목 장세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내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일단 장 초반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자꾸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계속 지금 팔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내 계속 팔았거든요. 다만 우리 시장이 슬금슬금 지금 올라온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네. 기술적으로는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취소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경제가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침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장기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많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니면 그 트럼프 당국이 아직 시장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연준의 풋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시장입니다만은 뭐 연준에서는 당분간 개입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지금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물음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제가 좀 들여다 보면은 미국의 M7 같은 이제 메가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거대 대형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벌써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 이게 역배열로 바뀌어버리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네.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의 전조 현상 이런 때 데드 크로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은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해소하려면 빨리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좀 낮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얼마나 트럼프 쪽에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이제 구조 개혁을 할 거냐 이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서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 이제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말 뭐 S&P 500 지수를 계속 낮추는 하향 조정하는 은행들, 증권사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JP모건 같은 데도 최근에 보니까 한 15% 중후반으로 낮췄고 네. 컨센서스로 봐도 예전에는 한 6,500 정도 이렇게 봤던 컨센서스 평균치가 네. 시장의 기본으로 봤을 때 6,000이나 6,000 언더로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선행지표라고 할 때 선행지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5%, 20% 여기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즉각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미국도 3대 지수의 그 연말 그 목표치를 좀 많이 내렸다.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뭔가 정책상에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아하다고 할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데도 같이 안 끌려가요. 덜 끌려가고 덜 있죠. 끌려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갈지요? 어떻게 연초부터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작년, 재작년 미국의 그 S&P 지수가 상승률이 거의 22%, 23% 매년 2년 연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감이 있었던 차에 미국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면이 있었고 우리 시장은 작년에 꼴찌였잖아요. 거의 전 세계에서 네. 꼴찌권에 있었던 장세기 때문에 연초부터 조금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장도 한번 밀렸잖아요. 근데 급락을 맞았다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좀 수습하는 국면. 그래서 미국장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좀 나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장은 저평가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물론 미장도 지수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린 더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얻어맞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네. 3대 지수 이외에 보면은.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영향받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뭐 보통주 우선주 하면 한 20% 되고요. 하이닉스 보면 한 8%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면 반도체나 AI 이쪽에서 반등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도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자, 환율 변수 짚어보면 1,420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불안하긴 한 거죠. 현물에서 일단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이 돈들이 바로 뭐 우리나라를 떠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워낙 상승 압박 요인이긴 한데 요즘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1,420원 요 수준에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다시 압력을 받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상승 요인, 하락 요인 그거를 딱 갈라서 이렇게 발라서 보면 네. 제가 지금 보면은 1,480원 갈 때마다 다른 분들은 1,500 넘어갈 수도 있다 우려감을 많이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1,420선 우리가 계엄 이전으로 빨리 급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 급하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화 지수와 연계해서 보면은 환율은 하락 요인이 더 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달러화 지수가 최근에 직전 고점이 110까지 갔었어요. 이제는 99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보면 퍼센트로 보면 거의 10% 넘게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420선이 아니고 여기서 한 4, 5%더 내려가서 1,300 중반, 후반 여기에 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지금 1,420선에서 지금 계속 이게 그 간을 보고 있는 이유는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요인은 뭐냐 그러면 위안화가 지금 자꾸 절하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7.3 근처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트럼프 일기에도 자꾸 관세를 중국에다 때리니까 위안화를 절하시킴으로써 그 관세 효과를 좀 반감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그 실행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이게 145%네, 245%네 이렇게 관세율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 위안화를 조금씩 절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5%, 10% 이렇게 절하하는 거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승 요인이 우리 원화 환율에 지금 겹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달러화만 보면 우리 원화 환율은 벌써 1,300 중반대에 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때문에 지금 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위안화가 절하를 계속한다고 보면은 거꾸로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튈 수도 있는 그래서 양쪽의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지금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이야기 다시 질문을 드리면 미국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몰라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국내로 따지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미국으로 따지면 빅테크들에 투자하는 게 선뜻 최악의 경우에는 25% 관세를 다 반도체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주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빅테크를 빼놓고 전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빅테크가 이제 있는 포지셔닝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AI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AI 쪽을 안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제조업한다면 사람들이 좀 웃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네. 몇십 년을 안 하다가 무슨 제조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제조업에 AI를 갖다가 접목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거기에다가 로봇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쓰면은 사람을 안 쓰면서도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공장이 그 조지아주에 새로 완공한 사바나의 그 전기차 공장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로봇가 일하는 그런 걸로 이제
포맷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 관련된 거는 이런 제조업 이런 쪽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군사 쪽에도 필요하잖아요. 군사적으로도 AI가 없으면 뭐 지금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돼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을 더 강화하면 강화하고 가는 방향이지 이걸 지금 여기서 제어하고 이런 쪽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빅테크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적정 수준 근처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 맞다라고 볼 때는 지금부터는 크게 밀리는 국면보다는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점진적인 매수세로 들어오는 그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말고 대표님은 중국 빅테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텐센트, 알리바바 관심들 많으세요. 요즘에? 중국을 네. 뭐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AI 기술이나 테크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로봇 기술도 뭐 엄청나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이런 국면이 있어서 뭐 중국의 빅테크를 그냥 내두고 뭐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여기는 뭐 투자하지 말자 아니면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빅테크 관련되는 ETF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좀 넣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비례해서 본다고 하면은 네.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을 거고 박사도 많을 거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빨리 그 박사급 인재나 아주 수준 높은 인재를 키우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면은 미국에서 있던 인력들 막 중국으로 다시 환류돼 가지고 여기서 일을 만들고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너무 업신여길 필요는 없고 현실적인 거는 인정을 할 거는 좀 인정을 하자. 그런 면에서는 중국 관련되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들을 네. 투자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방산주, 조선주가 다시 또 주가 측면에서 보면 뜨거워졌습니다. 어디까지 또 뜨거워질까? 기존 전고점을 또 높이는 식의 레벨업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미 많이 뚱뚱해졌습니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정부하고 이제 뭔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지금 방위비 인상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디 호주인가요? 거기서는 미국을 이제 동맹으로서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뭐 군사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EU한테도 GDP의 2% 수준을 3%로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뭐 군비 확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EU 같은 아주 큰 시장에 유럽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언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당장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저희가 PER 같은 걸 안 보고 PBR 같은 걸로 봤을 때도 이미 자기들이 창출할 수 있는 적정 ROE 수준에 지금 한 2배 정도는 너무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조선주 쪽을 또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조선주는 이제 호황 국면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MRO나 뭐 미국 해군의 MRO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선이 갑자기 상산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갑자기 군수산업, 아주 전략산업 이런 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런 결정이 났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중국 컨테이너를 못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컨테이너. 그러면 그 컨테이너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까지 중국 컨테이너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또 컨테이너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LNG선, 거기 수요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그 북한 이쪽으로 올라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네. 보면은 조선도 세 부분에서 지금 좋은 그 기본적인 뉴스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 몸값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있다.
다만 최근에 뉴스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주가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시장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기는 참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관세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더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요인들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곳곳이 지뢰밭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만 보면 싼 가격대가 꽤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대응을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성향인 분들하고 네. 장기적인 성향인 분들하고 조금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단기적인 분들은 이쪽 테마나 이쪽 이슈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분들은 뉴스를 충실히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기적인 분들은 그야말로 뭐 시쳇말로 줍줍하는 그런 국면이다. 다만 이게 좀 오래 이어지면은 상당히 지칠 수 있는 이런 국면인데 우리 시장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돌아서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그 협상 그리고 반도체 개별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일본, 인도 그리고 영국과 호주를 최우선 협상국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먼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과연 선착순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출 시장이죠. 포기할 수 없는데, 자, 우리 국익에 이득이 되는 방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치열하게 수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나오셨고요. 또 전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시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혜영 교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과 협상을 공정하게 할 것이지만 기준을 정하는 건 미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또 대미 협상을 앞둔 우리 측의 구상은 무엇인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fair to people, but we're the one that really sets the deal, and that's what we'll be doing.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무역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정상이 지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해서 지금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관세를 부과한 게 이제 품목별로 철강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그 여파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와서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 수출이 꽤 감소했더라고요. 20% 가까이.
이게 지난달 한 중순부터 25% 관세가 적용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출 줄어드는 거 더 크게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품목별로 적용된 25% 관세 부과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영향을 받을 거고 국가별 상호 관세 10% 지금 90일 유예를 해놨으니까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데 이거 이외에도 베트남이나 중국 또 우리 멕시코 같은 데 투자를 해놓고 거기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것도 많은데 네. 이런 품목들도 이제 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직접 미국에 하는 수출 또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수출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돼서 생각보다는 좀 더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쿼터가 풀렸잖아요. 철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전혀 아닌 거군요. 일단 타격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이 관세의 영향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동차도 관세 영향이 들어가게 되는데. 안 받을 수는 없죠. 당연한 그거가 이미 정해진 수준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뭐 $1,000억 넘게. 그런데 프렌드 쇼링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우방에다가 투자하는 거. 그런데 그러고 나니 이제는 트럼프가 들어서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프렌드 쇼링의 결과 우리가 투자액이 엄청 늘어나고 동시에 수출도 늘어나는데 그 수출의 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이 중간재와 자본재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부품 내지 설비를 가져가는데 거기다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바이든 때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네. 가니까 관세로 지금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거죠. 자, 미국은 조기에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 협상. 그 5개 국가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어요. 의원님, 진짜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서로가 이익이 충돌하잖아요. 뭐냐 우리는 낮춰야 되고 미국은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좋은 게 왜 한국에 좋습니까?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거다. 그리고 미국이 공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에만 공정한 거잖아요.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협상하는 자세에서 미국이 좋다는 걸 고지고대로 받는다는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을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지금 중국만 표본으로 먼저 때렸고 중국이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90일을 미뤄줬단 말이에요. 네. 국내적으로 채권이나 정권시장이나 국내 여론이 지금 데모라든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구를 해서 이 문제를 메울 건가요? 다시 말해서 이 5개 국가들에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필요하겠죠. 관세가 네. 통한다는 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5개 조기 협상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이 실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한국에서도 뭐 다 뒤에 얘기가 됐지만 한덕수 대행은 저항하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트럼프의 파이낸스 타임에서 이렇게 파이팅 어게인스트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미국한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 모범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들한테 모범으로 미국한테 대폭 양보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지금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상호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이런 협상에서 들어갈 때 이익이 상충됐을 때는 협상의 기초가 저런 말을 미리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나쁜 협상의 조건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 대행 정부가 저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완벽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지금 대행 정부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하고 난 다음에 아직 90일이잖아요. 예. 대행 정부는 40일 남았고 지금 유엔은 80일 이상 남았잖아요. 네, 그럼 네.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30일이 남는단 말이에요.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가서 하더라도 결정적인 양보를 하고 오면 안 된다. 가서 일단의 상견례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정도만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예, 이제까지 트럼프가 벌였던 정책의 그 변덕성을 보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제까지 변덕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조기 타결한 협상한 국가에 유리하게 그렇게 협상을 할 수도 하는 걸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배제하기도 어려운 거라고 봐요. 결국은 미국에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기 타결에도 신경을 써가지만 우리 의원님 지적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미 관세 협상 마무리를 꼭 대응 체제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걸 사전적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초반기에라도 좋은 협상이 되면 그걸로 타결하는 거고 네. 이게 좀 미국이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뒤로 딜레이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협상을 할 때 그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조건이 지금 배드 딜로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된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된 카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상에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대행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월권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도 대행 체제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오버해가지고 현상 타파 혹은 현상 변경으로 간다면은 그 굉장한 월권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뭐 미국 측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베센트 장관의 말은 먼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지금 5개국 안에 협상을 할 때 이때 타결을 지어야 미국 측이 제시하는 여러 양보안들을 최대한으로 주겠다라는 뜻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트럼프를 잘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회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네. 자 계산법이 지금 우리가 8번째 대미 무역 흑자국이잖아요. 그 네. 계산이 미국식으로 된 거잖아요. 네. 아니 무슨 관세에 거기에다 수입액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의혹이 있죠. 네. 적자폭에 거기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50%였어요. 그죠? 그거를 네. 미국이 착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착한 국가니까 반으로 해준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10%의 보편 관세는 무조건 바텀 라인이다. 네. 더 이상 안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걸 생각했을 때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대폭 양보를 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에게 빨리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25%를 20%는 나눠주고 내려주고 대신에 지금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직전에 지금 일본하고 협상했을 때 장관급인데 들어와가지고 네. 간섭을 하고 일본에 그 방위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보면 그냥 지금 가서 원스톱 쇼핑으로 한국이 압박을 전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 우리 좀 희망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빨리 실적을 내야 되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국이 양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견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잠정적인 타결안 같은 걸 가져오면 네. 국회 또 외통위에서 이런 걸 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을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꼭 할 필요는 없다. 대행정부가. 최소한의 그 기조는 유지하고 와야 된다. 여기서 하고 와가지고 상당 부분의 트럼프에게 많은 것들을 내주고 아무리 구두라도 내주고 난 다음에 그걸 여기 와서 사실 뒤에 바꾼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네. 뭐 가서 협상을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를 알아오는 정도만 해야지 더 이상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말씀은 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미국이 그동안 신뢰성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도 저렇게 뭐 트럼프나 재무부 장관 다 나서서 조기 협상하는 데다가는 페이블 주겠다고 얘기를 한 이 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신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첫 번째 협상하는 국가,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결과적으로 앞에 협상한 나라들한테 페이버가 갔고 나중에 협상한 나라한테 많이 불이익이 갔다면 그때는 또 저희가 협상을 잘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딱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가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기간에 대행체제라는 것에 구애받을 네. 필요도 없다.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행체제가 그래서 전쟁 수행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의 이 틀, 프레임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적 조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 60조를 보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체결과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특히나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왜 한덕수 대행체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채무 때문에 우리 싸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미국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누가 싸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런 조건에서라면은 협상을 서두를 이유는 더더구나 없는 거죠. 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제 미국과 협상을 시작을 했죠. 자,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없는지 일단 일본 측의 목소리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可能な限り早期に合意し、首脳間で発表できるよう目指す。次回の協議を今月中に実施するべく日程調整をすること。もちろん日米間では依然として立場には隔たりがございます。私自身、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 일본도 복잡한 것 같아요. 이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은 가능한 조기 합의해서 정상들이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조기 합의 타결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 조금 신중한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본도 정리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실 한국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일본은 지금 이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미 사태 관세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일본의 속내는 한국이 먼저 한번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는데 약간 간발의 차이로 지금 자기들이 먼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보면 저는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미국에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처럼 아보카도처럼 강력한 무기가 있다든지 네. 그다음 캐나다처럼 메이플 시럽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우리 투자금을 미국이 그렇게 투자금을 빼겠다는 정도의 결기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보십시오. 분담금 문제도 저는 그 한덕수 대행이 분담금 나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협상을 했고 작년에 말에 국회까지 통과한 사안이고 네. 미국의 전임 정부라고 하도 이것은 국가 간의 조약에 가까운 거다.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하는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은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마치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자세죠. 네. 거기다 대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네. 역사적 책무를 하고 했다는데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이걸 제대로 못 뽑아내면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못 뽑아내면 다음 국가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성과를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오히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는 다행인데 그 기준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타결이라는 기준이 그 90일 안에 끝내겠다라는 건 이 5개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뭐 그 시간을 딱 90일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저희가 임시 미국으로서는- 권한대행 체제가 지금 40일 남았고 미국으로서는 90일 위에 준 게 그 안에 협상을 해서 그런 것 타결하겠다는 같은- 생각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5개국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본보기가 될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한테도. 그러니까 미국은 최대한 빨리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서 봐. 관세 정책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5개국은 그래도 우리가 받을 게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니까 뭐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든지 미국한테 수입 프로그램을 하나 가동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미국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지금 먼저 넣은 건데 또 다시 말하면 다음 후속 국가들은 미국이 그렇게 얻을 게 많지 않은 그런 국가들로 제가 볼 땐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국가들한테 어떤 이좀 협상안을 이익을 좀 끌어낸 이후에 그 다음엔 별로 이제 뭐 받을 게 없으니까 고지고대로 25% 당초 부과했던 관세로 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조기에 협상하는 게 오히려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유리할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반복돼서 주장하지만 이걸 꼭 뭐 대행체제 내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대행체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네네.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플렉서블하게 진짜 우리 협상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외국하고 통상 협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일본 대표단이 트럼프 면담하고 베센트 장관까지 75분 협상했대요. 이게 보통 75분 협상으로 끝날 수 있나요? 되게 반나절 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고 막 원래 그러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뭐 다 아시지만 사전에 이제 좀 실무적으로 서로 의제 조율 같은 게 의제도 됐다? 조율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이제 보낸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협상안이 이제 완벽한 게 많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빨리 타결이 됐을 건데 완벽한 협상안이 나올 수가 없죠.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75분에 끝난 거는 이제 처음 협상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좀 시간이 가면서 양국에 맞는 그런 최저안들이 도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지연되는 건 불가피할 거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도 말은 조기 합의를 하기로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교수님. 그렇죠.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동차 관세 때 일본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 기준 미국이 요구하는 뭐 그런 거 좀 덜어주겠다. 그다음에 LNG 좀 더 수입하겠다. 근데 농산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곧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뭐 어떤 급격한 미국 말 다 들어준다 이 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더더군다나 방위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분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건 들고 나왔잖아요. 방위비 이야기 네. 꺼냈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도 꺼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근데 일본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이 이미 75% 이상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더 내라는 이야기고, 따져보면 우리도 뭐 한 70% 이미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10배 더 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협상용으로 던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타결은 안 될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일본과 우리가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봐요. 그래서 서로가 좀 교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먼저 가서 누가 먼저 매를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런 부분에는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당한 요구다 하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죠. 방위비 협상 꺼내들 거라고 보시죠? 예. 왜냐하면 끝나고 100%? 나서 네. 또 이렇게 이제 추석을 달았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네. 미국은 트럼프가 기본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침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패권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적국보다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시장을 부당하게 관세 효과처럼 이렇게 부당한 해서 미국을 빨아먹었다. 실제로 거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5개 국가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냐 미국한테 워낙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네. 대항할 지렛대가 없다는 점에서 빨리 하면 봐준다는 그 차원이 수준이 그러니까 빨리 조기 협상을 봐준다는 수준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매우 엄청난 양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2030년까지 예, 끝났습니다. 네.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회 비준도 받았죠. 미국은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불공평한데요. 미국은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막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국회를 통과해야 부결됐어요.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준 안 해줬어요. 우리가 비준 안 하면 다시 거기에 효력을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네. 다음 정부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느냐.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5배, 그때는 5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5배를 요구했는데 네. 그때는 임기가 한 2년 남아서 시작했고 2년 동안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그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 와서 그때 또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연 작전도 사실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중에 하나네요. 왜냐하면 먼저 듣고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을 작년 11월 달에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과연 이걸 재협상을 요구할 거냐라는 이제 의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너무 많아요. 1조 8천억 불이 넘고 그게 앞으로 한 5년간 10년간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 심지어 2099년 가면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539%까지 올라갈 거로 재무부가 예측을 하고 있어서 네. 미국이 재정 적자가 너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에 군비 지원해 주는 거 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무역 적자도 뭐 1조 8천억 불, 1조 불이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방위비 분담을 각국에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네네. 점. 두 번째는 트럼프 일기 때 당시 분담금을 한 5배 이상 늘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던 경험. 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이게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지만 미국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직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그 우리 협정에서 우리 방위 협상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재협상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래도 작년 11월에 협상을 이미 해서 결론이 난 거니까 요거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점은 방위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로 주한미군의 역량을 키우고 유지보수하는 쪽에 쓰게 돼 있어요. 요 조항을 지켜간다면 방위비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 국방력을 증진시키는 데 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도대체 증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9배를 늘려서 뭐 9배, 10배 들으면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합리적으로만 협상을 해간다면 얼마든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게요. 지금 이 관세 협상을 관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요 뒤에는 환율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채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한 큰 덩치가 뭐냐 방위비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 그 경제자문회 의장하고 있는 미란 뭐 둘 다 발음되던데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논문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게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포짜르라고 하는 옛날에 KDI 유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월가의 그 스타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그 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 안보는 우선 공공재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라. 돈을 대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라. 두 번째는 안보는 또 자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재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번 채권은 100년짜리 채권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센츄리 본드라고 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방위는 일종의 그 철조망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안보 우산에 들어오면은 뭐 이런 뭐 관세 이런 혜택을 주겠지만 밖에 나가면은 처벌하겠다, 제재하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관세와 안보의 연계 전략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한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방위비가 아니라 이른바 100년짜리 채권까지 센츄리 본드까지 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도도 보여줬던 게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알래스카 LNG, 한국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그 기업 협상하듯이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가능합니까? 뭐 하나 내주고 뭐 하나 양보받고. 일단 저는 미국 대외 정책을 오래 연구를 했는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를 보면 하나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다 유리한 쪽으로 개별 협상이 미국의 방법이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재무부와 상무부와 미국은 그 국무부와 서로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로 좀 유기적이 통합돼서 이쪽에 양보를 조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위비를 약간 올려주면 관세를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이건 잘못된 거였어요. 오히려 미국을 알고 오히려 하나하나씩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도 그게 우리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쇼핑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LNG 좀 진출해주고, 네. 그다음 조선 좀 진출해주면 관세 내리시고,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미국의 방식은 오히려 같이 해서 한 번에 하나 지루한 협상을 하지 않고 바로 뽑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우리가 요거 좀 줄여주고 이거 내는 정도가 작동하기에는 이렇게 다 우리가 사실은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LNG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LNG하고 미국의 조선은 한국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주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다른 거를 끌어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기회다. LNG와 조선은 우리가 가진 지렛대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이란 거죠. 그건 뭐 일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LNG는 우리가 어차피 그 미국에서 전체 LNG는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고, 세계에서 3대 LNG 네, 수입 그렇죠. 국가인데 우리 많이 수입하죠. 한 11% 정도는 미국에서 기존에 수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호주나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알래스카 LNG가 정말 상태만 좋다면 우리한테 수입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딴 지역보다 한 30% 넘고, 또 민간 기업들도 BP 같은 게 투자하려고 그러다가 다 나갔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있어서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조선 파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는 나라인데, 네. 중국의 뭐 이제 그 싼 가격을 밀어붙였죠. 가격뿐만 아니라 네. 뭐 지금은 LNG, 뭐 암모니아선 이런 그런 고급 선반까지 중국 기술 많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중국이 시장을 거의 장악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해군력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가는 네. 그런 걸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조선 협력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중국의 그 조선 산업의 팽창이랄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방파제. 거예요? 최근에 뭐 거기다가 중국 선박이나 중국 해운사들은 미국 입항을 할 때 100만 달러, 예, 뭐 수수료, 150만 달러 입항 수수료가 수수료 되게 부과가 된다면, 되죠. 그동안 발주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치우쳤던 게 한국으로 많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우리한테 플러스가 된다. 지렛대가 충분히 지렛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주가에도 지금 반응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이걸 카드로 얼마나 유효하게 쓸 수 있냐. 저기 트럼프가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이분이 부동산 개발업자를 주로 하면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뉴욕시하고도 협상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주로 해오면서 성장한 기업인이죠. 제조업을 한 분이 아니고 네. 부동산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단편적인 그런 협상도 해보고 포괄적인 협상도 해보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미국 관리들도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는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이나 가스가 전체 이 관세 협상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지금 개별 국가와 디테일한 협상을 미국이 진행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걸 좀 얻어내려고. 짧게 죄송합니다. 짧게요. 조선 부분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LNG고 조선이고 미국에 만약에 이걸 발행돼 투자해가지고 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과연 10년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의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견디는 것과 서로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부분은 미국이 아무리 존스 액트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다 해야 되는 그걸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청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내부에 큰 배를 지을 도크조차 없습니다. 네.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중국의 경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의 기술이라든지
그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가효과까지 생각해서 하는 건지.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선 직후에 미국에서 만나봤을 때 조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미국의 생각은 거의 한국의 조선 능력을 심하게 얘기하면 조차해서 미국에 거의 가져오고 싶을 정도의 욕심이지 한국에게 어디든 상품이나 기술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한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렵네. 정부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게 시장에서 적절한 다를 표현을 것 같아요. 쓰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 같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수를 같이 봐야 돼요. 자꾸 그 경제적인 그것만 보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LNG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경제성을 따지면 러시아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2, 3일이면 오잖아요. 또 알래스카 개발을 10년 뒤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열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모릅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동시에 지정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선만 보더라도 미국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현재 수준에서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 맞아.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좋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 조선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엔 미끼로 MRO를 던진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는 게 군함입니다. 군함. 네. 그리고 군함도 전투함 핵심 그 부품 아니에요. 즉 페인트 버킷 좀 닦고 청소하도 하고 뭐 이런 의미의 유지보수인 거지. 그 MRO의 핵심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본다. 결국 우리나라 두 개 기업 아닙니까?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 HD. 예, HD 한데. 두 개 사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MRO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를 전투함도 아닙니다. 전투 지원함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제일 좋기로는 아마 한국 조선업 전체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걸 원하고 있죠. 미국은. 예,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도크도 없는데. 그러니까 올라운드 투자를 해주기를. 근데 이제 와서 저희 기술자도 입장에서는 오고. 일정 수준의 물량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해볼 만한 투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정부 협상에서 그런데. 판가름이 나겠죠. 그 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무조건 수주가 퍼스트가 많아요. 목표인데 아메리카 퍼스트가 먼저입니까? 코리아 퍼스트가 먼저입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한 이야기예요. 그걸 왜 지금 같은 노련한 협상가자 장사꾼인 트럼프가 네. 왜 한국 좋은 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기업 단위에서 생각하는 일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연 이제 뭐 군함이나 이런 거 정도의 건조 능력은 미국이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업용 선박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생태계가 조성될 거다.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트럼프 임기 지금 3년 반 남았는데 이 시간에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MRO가 됐든 뭐 군함이 됐든 새로운 좀 수주가 생기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대해 중국 선박이나 중국이 제조한 선박이나 중국 해운사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입항료를 부과한 거는 전체 세계의 조선에 대한 수요를 한국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조선업은 기회가 있는 게 맞고 그거를 뭐 협상에 이용을 하든 우리 산업 발전에 이용하든 하는 건 저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그 선박이 미국 항구 입항할 때 이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자연스럽게 중국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이건 보면. 확실히 예, 한국 그런 이번에는 측면, 예. 플러스적인 부분인 예,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한테 좋은 방향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10년 후에 어떤 변경을 했을 때는 지정학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덧붙이면 아까 말했던 그 지금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모델은 이거래요. 한국에 미국 기술자와 노동자들 한 2, 3만 명을 한국 도크를 조차해서 실제 조차란 말을 안 썼습니다만 네. 한국에 이걸 빌려서 여기서 미국의 군함과 상선을 하고 싶은 게 진심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기술을 안 나누고 그럼 불가능하겠죠. 그 정도로 미국은 이게 단순히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 아까 해군력이나 항공모함에서 언제 지금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잘못 말려들면 그래서 이 소탐 대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심지어 조서를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협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덧붙이자면요. 결국은 우리 그 지금 제7함대 기지가 요코스카 아닙니까 일본에? 거기서 이제 7함대 기지가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는데 그 물량이 이게 딸리죠. 이게 그 영향이 안 됩니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본다면 지정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해군 기지 하나를 더 내주는 이런 지정학적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장 눈앞에 약간의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네. 그 뒤에 있는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맥락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거기로부터 생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로 보복 조치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지금 막고 있는 게 농산물, 그 다음에 소고기 이런 수입 장벽 높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똥이 혹시 우리한테 튀지 않을까?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럴 염려는 없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결국은 한미 FTA 협상할 때 유보했던 30개월 이상의 소들 그런 요구들. 수입하는 문제가 소고기에서는 가장 핵심일 건데요. 네. 지금도 뭐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한국 소에 대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이 건강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지속해서 30개월 이상을 만약에 허용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그 미국산 소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그런 센스를 계속 견지해가되 네. 30개월 이상 높인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 그런 조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전체 스킴에서 보면 사실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양보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관세, 상호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다면 그런 거는 한번 지렛대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4일 밤 9시에 이제 2+2 통상 협상이 개시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의원님, 일본 사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등판할까요? 한번 썼던 카드니까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또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학적 상식이나 보면은 이게 네. 미국 소비자들한테 손해인 거고 아까 농산물도 실제로 레드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트럼프의 지지주들이 주로 식품이나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트럼프는 이게 거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기만 참으면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봤던 거 다 보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는 거의 트럼프한테는 종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버티는 게 필요하지. 아까 합리성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과연 비합리적인 트럼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오히려 이 태풍이 지날 때까지 좀 버티는 게 필요하다. Wait and see. 그렇게 보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대표단이 조금 더 치밀하게 그냥 빨리 조기에 성과를 내고 우리가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잘했다. 또 미국도 잘했다. 한국한테 많이 봐줬다. 최악의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이게 일본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나오면서 저자세 논란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뭐 일본 특유의 화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트럼프를 이제 높여주는 듯한 이런 게 이제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하면 그 중압감에 혹시 물려서 협상이 불리하게 또 오히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익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저자세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게 큰 문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협상 전략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시간 아닙니까? 즉 지금 이때 이 시점에서 누가 시간이 부족하냐. 뭐 우리도 그렇다고 널려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트럼프도 뭔가를 보여야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미국 내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트럼프도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협상단이 가면 뭐 갑자기 등판해서 뭘 할지 모르죠.
워낙 뭐 노련한 협상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쇠고기 문제가 튀어나온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다음 정부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겁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감히 하기 힘들죠. 왜냐하니까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홍역을 치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가져오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이제 시비 겁니까? 하지만 그때 제일 핵심 쟁점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인데 이번에도 미국의 그 무역 장벽 보고서 같은 경우에 뭐 리스트가 엄청나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사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데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거든요. 그리고 또 쌀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쌀.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뭐 한국이 500% 쌀을 뭐 가지고 관세로 막고 있다. 이건 굉장히 선전적인 거죠. 선동적인 거 동시에. 그래서 이건 사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변을 외곽 때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미중 간 그 기싸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이 계속 비관세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도 있지만 최근에 백악관의 그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게재를 했더라고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걸 게재했다라는 거는 미국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 그냥 공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 코로나19까지? 왜냐하면 140%에서 250% 때리는 아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50% 이건 의미가 있는데 중국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그렇죠. 그 올리는 거는 무대응하겠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수입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또 비관세 장벽까지 건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데 이렇게 극한으로 몰고 가다가 저는 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3, 4조 안에 결판 난다. 그것도 참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뽑아내는 것보다 동맹국, 우방국이 뽑아내는 게 훨씬 난다는 게 이게 거래주의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본대용으로 때리는 것이고 저는 1기 때도 기억나시잖아요. 대두 가지고 대두 수입을 많이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락 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도 이 대두 문제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중국이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농산품이나 에너지나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에너지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층인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이 안 팔았던 게 굉장히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한번 풀어주는 걸로 저는 이번에 1달러가 오히려 타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 4주 안에 타결을 보겠다. 우리한테 연락을 해왔고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1달러 한번 할 거라고. 사실 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보기 좋게 깨트린 트럼프의 발언이었다. 그게 맞다면 3, 4주 안에 좀 협상이 된다면.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세 갈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지만 미국이 더 지금 좀 초조해진 것 같아요. 이게 적자를 미국이 많이 본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여러 곳에 부품 소재를 비롯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교육 중단이 되면 미국이 전체 경제가 가동되기가 좀 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이 될수록 무슨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나 심지어 테슬라, 애플 이런 생산까지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은 약간 이제 중국 쪽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자기의 희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단순 희망일까요? 그렇지만 근데 공개 석상에서 3, 4주 안에 타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식 협상이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교적 수사를 좀 긍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뭉뚱그리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그냥 3, 4주 안에 타결 가능한. 뭐 그 숫자는 러우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봐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지인데. 그래도 국채까지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채권, 그다음에 뭐 관세로 맞불을 놨지 않습니까? 관세,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또 환율. 예? 이런 레버리지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 겁먹으라고 던진 카드가 먹히질 않잖아요. 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대미 무역 의존도가 확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 초반대인데 그다음에 3%. GDP로 따지면은 약 3% 내외예요. 중국 전체 GDP에. 그렇게 본다면 이미 훨씬 이전부터 중국 같은 경우 무역 다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버티기 해보자 할 때 먼저 버틸 수 없는 건 미국일 겁니다. 그러면 전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전화해? 예? 우리가 왜 전화를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3, 4주는 조금 굉장히 오버스러운 이야기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승부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네. 자기 편 끌어들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만약에 여기서 수위를 높여서 공세를 강화한다면 최근 엔비디아 H20 칩 수출 제한을 또 추가적으로 걸었으니까 미국이 중국이 아파할 만한 곳을 꺼낼 카드도 많이 남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시장이 풀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반고정 환율제 같은 것들을 계속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라든지. 뭐 품목을 리스트를 하면 남았지만 중국이 결정적으로 아파할 건 저는 없다고 봐요. 딱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하나 보세요? 남아 있는 게 대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 건데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제일 결정적인 왜 채권이냐면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거의 지금 그 빚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채무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계속 국채 발행해서 그렇죠. 네, 조달하고 지금 있죠.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 채권값이 올라가면 이 채권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미국 국방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더 많아요.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이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는 무역을 증진시키거나 미국의 제조업을 부강시키는 이전에 뭐냐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 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받았더니 소위 말하는 입장료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연방 공무원 30% 거의 막 무차별하게 자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뭐 방위비 받는 거, 메디케어. 그다음 거기에다가 골드카드 파는 거, 이게 전부 뭐냐면 법인세 내려주고 이거는 그 사이에 메워주는 중요한 재정 소스가 되는데 네. 이걸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시간은 중국에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끌면 끌수록 미국이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상황. 예를 들면 히토리 같은 것도 중국이 전체 세계 생산의 한 90% 독점적인 위치잖아요. 밸류체인까지 다 하면 히토리가 그렇죠. 뭐 모든 전자제품, 우주선, 뭐 항공기 전부 들어가는데 그거를 수출을 통제를 하면 초조해지는 건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조금 또 전체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시비를 걸어놨기 때문에 네. 가면 갈수록 미국이 좀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유럽연합도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겠죠. 유럽연합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일 상무장관들이 다 모여서 뭐 그냥 선언적인 거긴 하지만 뭐 관세 협상 이런 데 있어서 공동 대응하자라는 이제 기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트럼프는 물어보니까 콧방귀도 안 끼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이합집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흩어지고 뭉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거는 일종의 연대를 트럼프가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었던 자유무역 질서에서 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빠지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은 트럼프의 방식은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각계격파죠.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 없었던 나라들이 네. 결국은 이거를 중국 같은 시장과 중국 같은 제조 원산지를 결국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미국한테 그렇게 바로 맞대응 못하니까 지금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한중일도 사실 했고요. 또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모이면 어쩌면 트럼프가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의 자유무역 체제를 촉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진다. 미국만 빼고 나머지 자유무역. 재미난 게 네. 우리가 이번에 왜 트럼프가 잘 나가다 갑자기 90일 유예로 갔는지 그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 아닙니까?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폭등해 버리는. 네. 그러면서 미국 중산층을 직접 타격해 버린 거죠. 왜냐하니까 채권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 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 기타 등등 여기에 바로 연동돼 있는데 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미국 중산 측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약점이라고 하는 거 중국은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얼마나 재미나게도 한국 들으라고 우리가 싸우니까 이런 거 유예된 거야. 이런 식으로 뻐기듯이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예를 들어 중국이 갖고 있는 채권이 지금 7천억, 8천 그 달러 규모 아닙니까? 제일 많은 거 일본이고. 그런데 약간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이건 정확한 추적이 힘듭니다. 검증된 건 아닙니다. 다음 달 중순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약점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지인즉 다시 말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고 아직은 더 봐야 된다 판을. 그리고 미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봐요. 그래서 지금 먼저 빨리 하자 할 필요가 없다. 좀 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우선 전략 설계를 저는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봅니다. 이 PPT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관세 이렇게 흘러갔네요. 국채로 갔는데, 뭐 제가 볼 때도 그 미국 시장 진출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다른 또 시장을 그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제외 다른 나라끼리 무역을 활성화하는 조치로 그런 이제 PPT 같은 거를 더 활성화하고 또 EU가 이렇게 제의를 해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로서도 뭐 그런데 인센티브는 있죠. 우리는 FTA를 제일 많이 체결한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시각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네. 짚어가야 될 거는 있는데 그건 또 우리로서는 한일 FTA를 체결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일 FTA가 체결이 됐다 하면은 이제 자동차 등등 해서 조금 민감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 좀 개별 산업들을 봐가면서 그걸 수용을 할지 말아야 될지 봐야 될 거다. 대신 그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하고 FTA는 좀 더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는 24일 밤 9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자, 관세 협상의 최우선 기준 국익이어야 함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목표와 의도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 또한 협상의 기본이겠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